오나카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이자 2024년의 마지막 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좋았던 일도 있고 아쉬웠던 일도 있고 조금 안타까웠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2024년을 갈무리 해보고 또 2025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온학교와 함께 알차게 보내봅시다. 크리스마스에 함께하는 2024년 갈무리라는 제목인데 갈무리는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함. 그래서 선생님은 20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살려보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제목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온학교 마스터라서 원격 수업 지켜야 할 사항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단 캡처나 촬영, 녹음, 녹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밑에도 읽어보면 잘 지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업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직접 보진 않지만 여러분이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실시간 댓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를 보고 잘 참여하는지를 또 판가름하고 있으니 여러분 더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오늘의 온학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두 번째는 전 세계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전통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를 한번 맛있게 즐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뉴스 요약. 첫 번째 달 1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온학교 친구들과 어떤 일을 되살려보면 좋을까 싶었는데 우리 경상북도 문경이라는 시에서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좀 머릿속에 넣으면 좋을까 선생님이 생각해보다 수칙, 행동 요령 같은 걸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잘 알겠지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확대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죠? 화재 대처, 화재 비상 경보가 울리면 일단 주변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알리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지? 비상구로 대피하는 건 알겠지만 문 손잡이를 잡아보고 그 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저기는 불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피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것이 대부분 올바른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 대피한 다음에 119로 신고해서 정확한 주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보가 울리지 않고 내가 불이 난 것을 발견했으면 큰 소리로 어떻게 외쳐야 돼요? 그렇죠. 불이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이 비상벨은 본 기억이 많이 나나요? 어떤 건물이든 이런 비상벨은 한 번쯤 봤을 텐데 비상벨은 비상시에만 눌러서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부분 불을 끌 상태는 아닐 거긴 하지만 혹시 불을 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월에 있었던 일로 우리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간단히 알아봤고 2월 넘어가겠습니다. 2월에는 여러분 생각해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겪었었죠. 선생님은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라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2월 22일을 일본에서는 우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여서 명명하면서 기념 행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가져온 이유가 2월 22일이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라기보다는 우리 독도의 날은 그럼 여러분이 언젠지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었고,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독도의 날 언젠지 아나요? 학교에서 독도의 날 행사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독도 캐릭터 그리기도 하고, 독도 캐릭터를 넣어서 상품 꾸미기도 했던 것 같고, 글짓기도 했던 것 같고, 보통 그런 행사를 10월에 많이 했는데 맞는 것 같나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사를 그 달에 그 부근에 하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 땅 그리고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독도 우리가 지켜야겠죠. 항상 잊지 말고 지도에서도 독도가 어디 있는지 한 번에 짚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독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2월의 행사였고요. 3월 제목을 선생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라졌다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왼쪽 교과서가 익숙한가요?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교과서가 익숙한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시간 댓글로 남기면 선생님 보고 있으니까. 그쵸. 대부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온학교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다양한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지금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왼쪽이 익숙할 거고요. 1, 2학년 친구들은 오른쪽 교과서가 나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가져오진 못했는데 잠시만요. 선생님이 2학년 담임 선생님이라서 마침 이렇게 지금 선생님 반 친구들은 기억을 공부하고 있어요. 파란 색깔 2학년 마지막 부분 기억. 통합 시간에 공부하는 교과서가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기억을 할 텐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들이 참 신기해요. 담엄도 있고, 세계도 있고, 하루도 있고, 기억도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비슷한 듯 조금 달라졌겠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도 많고 한데, 궁금한 친구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동생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또 뭐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 동생 있으면 한번 물어보기도 하면서 새로운 우리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참고로 선생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공부하지는 않아서 좀 궁금하긴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자, 그리고 4월의 행사로는 선생님이 총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학년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총선이라고 하면 총선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아마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총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간단하게 말한답니다. 날은 4월 10 이렇게 10일이라고 숫자가 매년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수요일이라서 살짝 바뀔 수는 있어요, 날짜 자체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뽑힌 정당,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당들은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요.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몇 살에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이 살짝 방금 보여줬었는데 몇 살인지, 투표가 몇 살에 가능한지 봤나요?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만 19세였는데 선거법이 바뀌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만 18세부터 투표를 하나요? 아니요. 보다시피 만 16세 꽤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리다고 생각하는 나이지만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섬, 맨섬, 저지섬, 니카라과 같은 곳에서는 만 16세부터 정당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고 만 17세 인도네시아, 북한, 세이셀, 수단, 동티모르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만 18세가 속해 있는 나라 대한민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20세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그리고 만 21세까지 넘어가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등 있습니다. 신기하구나, 그쵸? 이번 기회에 만약에 투표를 몇 살부터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던 친구들은 만 18세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특별히 이 날을 또는 이 일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날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5월 달력 자체를 가져와 봤습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도 있고요. 어린이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휴일인 부처님 모신 날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날들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들은 선생님이 다 읽지는 않는데 나중에 네이버에 5월 달력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달력을 보여주거든요. 선생님도 이거 네이버에서 캡처해 온 건데 어떤 날들이 있는지 궁금하면 검색해보고 클릭해서 알아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월입니다. 학생 창의력.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 자신감은 부족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전 세계의 몇몇 국가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같은 시험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학생들의 창의력은 어느 정도구나, 이 나라는 창의력이 어느 정도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수치화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한국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평균 점수 1위 38점, 그리고 캐나다 38점. 그런데 소수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높다고 하고요. 호주, 그다음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벨기에, 폴란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매겨졌는데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선생님은 사실 한국 학생들이 창의력이 뛰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 주입식, 그러니까 무언가를 머리에 넣는 교육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원도 그렇고 학습지도 그렇고 나의 생각을 펼친다기보다는 뭔가를 좀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걸 쓰고 외우는 교육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국 학생들이 창의력이 좋았던 거예요. 머리가 말랑말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창의력 반짝반짝한 생각들을 학교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머릿속에 다 갖고 있었나 봐요. 여튼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자신감은 매우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6월의 뉴스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존감, 나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신감, 나는 해낼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 기죽거나 포기하거나 실패에 슬퍼하는 마음보단 희망차고 좀 활기찬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제자리에서 3번 외쳐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쵸? 실제로 우리 뇌는 말을 하면 진짠 줄 아는 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시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이 정도쯤은 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도전하는 자세 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월과 8월은 우리 큰 행사였죠. 국민이 TV나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서 파리올림픽 소식을 최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응원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7월, 8월을 보냈었습니다. 어디에서 올림픽이 열렸다고요? 그렇죠. 프랑스라는 나라의 파리라는 도시에서 이제 올림픽이 이루어져서 파리 올림픽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여름에 하는 올림픽이라 해서 무슨 올림픽이라 하죠? 그렇죠. 하계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한국 선수는 144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네요. 이 전체 올림픽을 놓고 보면 206개국에서 1,500명이 참가했대요. 우리 2학년들 큰 수 배울 때 요 숫자 읽는 방법 외워봤나요? 끝에서부터 1, 10, 100, 1000만 이렇게. 고학년들은 한눈에 보고 1,500명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어렵다면 끝에서부터 1, 10, 100, 1000만 해서 1,500명 참가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네이버에 파리올림픽을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순위표를 딱 보여주길래 우리 나라 공부도 할 겸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 순위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금, 은, 동 메달수를 각각 모은다는 걸 집계한다고 합니다. 각각 집계를 해서 합계 총 메달 몇 개인지도 기록을 해두고요. 선생님, 일본은 총 45개이고 호주는 53개라서 호주가 더 많은데 왜 순위가 4위에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순위는 금 메달 숫자로 순위를 매겨두었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금메달이 40개로 동일 같지만 미국이 총 메달 수가 조금 더 많아서 1위로 기록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1학기 때 전 세계 공부를 하면서 대륙, 땅덩어리, 그리고 바다 같이 공부했었는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 기억나죠? 중국은 어느 대륙에 있었나요? 그렇죠. 아시아. 일본은? 아시아. 맞습니다. 호주는? 그렇죠. 오세아니아. 호주가 영어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국명, 나라 이름을 갖고 있고 대륙 어느 땅덩어리에 있냐라고 묻는다면 오세아니아라는 땅덩어리였습니다. 프랑스는 어디 있었어요? Europe, good. 네덜란드는요? Europe, good. 영국은? Europe, good. 대한민국은? Europe, good. 이탈리아는? Europe, good. 대한민국 소리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너무 유럽이라서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유럽하고 넘어갔네요. 대한민국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럽까지 이렇게 있고 그 외 나라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뉴질랜드는 그렇죠. 오세아니아, 호주 옆에 있었고요.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였고요. 우즈베키스탄,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 아시아 중앙 쪽에 있고요. 헝가리, 유럽, 스페인, 유럽, 스웨덴, 유럽, 케냐, 드디어 아프리카 나왔네요. 노르웨이, 유럽, 아일랜드, 유럽, 마지막 브라질. 그렇죠. 남아메리카였습니다. 우리나라 꽤나 잘했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총 몇 명이죠?
5천만 명이라서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순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입니다. 9월은 특별한 뭔가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일이 많았어서 선생님이 이 문화 콘텐츠를 가져오면서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OTT 서비스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라는 것 다 알고 있죠?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알면 됩니다. 아무튼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발표를 했었어요. 흑백요리사라고. 흑수저, 백수저. 그러니까 흑수저는 백수저보다는 이제 상을 조금 덜 타거나 덜 알려진 요리사였고요. 백수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알려진 요리사들이었는데 이 요리사들이 대결을 펼쳐요. 뭘로? 요리로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 식으로 대결을 펼치는데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열풍이 불었어요. 큰 바람.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도 흑백요리사 시리즈의 간식들, 디저트들이 나와 있고 광고를 봐도 흑백요리사에 나온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TV도 보면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사람들이 또 다른 TV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면 흑백요리사 나왔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큰 요리 붐을 일으켰다. 유행을 퍼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리사가 꾸민 친구들이 혹시 온학교 친구들 중에도 있을까요? 선생님은 요리를 못해서 요리사의 꿈을 접긴 했는데 여러분들처럼 요리사 꿈이 있는 친구들은 또 나와 비슷한 면을 보기도 하고 좀 자극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 같고요.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요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또 좋은 면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학생들은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롤챔스 여름 코리아 서머 시즌이 종료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승한 팀이 하나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승도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 큰 사건이 되었었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문화에 다양성이 참 많다. 세상에 참 다양한 문화들이 많다. 그리고 이 문화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나 저거 좋아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면 나의 꿈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한강 노벨 문학상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강이라고 하면 사실 서울에 있는 한강을 더 많이 떠올릴 것 같긴 한데요. 이번 기회에 한강이라는 작가와 노벨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노벨상은 뭔지 아나요? 그쵸, 들어보기는 했죠.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죠.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백과사전에 나오기를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화학자였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833년에 태어나고 1896년에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재산, 유산, 남겨둔 돈을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돈을 두어서 1901년에 상을 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인류의 복지에 좀 이바지를 하거나 이 사람은 줄만하다 싶은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인데 총 6개의 부문에서 상을 준다고 해요. 문학, 한강 노벨 문학상, 이것처럼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그리고 경제학까지입니다. 매년 12월 10일
노벨 사망일.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 12월 10일 사진이거든요. 10월에 수상한다고 발표가 나서 10월에 넣긴 했지만 수상은 12월 10일에 하고요. 뭐 상금이나 상 당연히 주어지는 거 그 자체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뿌듯함이죠. 우리나라 작가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전 세계 인류에게 좋은 문학 작품을 알려주었다 하는 것도 좋고, 이 한강 노벨 문학상 덕분에, 이 한강 작가가 이렇게 수상한 덕분에 조금 더 독서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불기도 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둘 다 조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 11월은 미국 대통령 선거였고요. 그리고 폭설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결국 누가 당선이 되었나요? 그렇죠. 왼쪽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요것도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된 거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였고요. 그리고 폭설 기억나나요? 11월 말에 눈이 어마무시하게 왔던 거.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11월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110여 년 만의 폭설이라고 뉴스가 나기도 했어요. 엄청 눈이 많이 오고 대비를 못했죠. 사실 11월에 누가 눈이 저만큼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한파, 엄청 추운 한파와 폭설, 대설 대비를 좀 해두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촬영하는 시점도 12월 중순이기도 했고 여러분이 보는 시점도 12월 25일이잖아요. 12월이 끝나진 않아서 물음표로 남겨보았어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12월의 일들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